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4월 7일 부동산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저번 주에 제거가 됐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는데 당분간은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도 근데 이제 탄핵하고 상관없이 3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장 상황 살펴보고 그다음에 탄핵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지 물론 뭐 예전에 다 말씀드렸죠. 그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산업활동부터 볼게요. 3월 말일 날 이 정부에서 통계청이죠.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조금 빨리 했습니다. 보통 4월 초에 2월 동향을 발표하고 2개월 뒤에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3월 말일인데 2월 거를 바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3월 초에 1월 거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약간 지표가 계속 내려가고 안 좋다가 좀 나아졌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를 하고 소비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보도가 뭐 이렇게 탄핵 때문에 정신없어서 많이 못 보셨을 텐데요. 조금 어느 부분은 나아졌고 어느 부분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실상은 반대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이게 유가 하락이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60달러대로 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 자동차 휘발유 값이 경유값이 싸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고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환율 정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 내용 좀 보고요. 3월 아파트 거래량이 말씀드린 대로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을 해서 이게 주택가격도 급증하는가 봤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너무 높은 가격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강남 3구하고 마용성 뭐 요 정도는 좀 희소성하고 또 언론에서 많이 또 펌핑하고 또 서울의 특수성 때문에 일단 가격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일단 턴어라운드까지는 아니지만 가격의 상승폭이 확실히 둔화됐습니다.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부분 체크해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월 7일 탄핵 이후 대선 국면 시장을 했는데 산업활동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증가를 했는데 여기 파란 게 있죠. 오랜만에 이 증가폭이 이런 빨간 표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기업은 아시겠지만 그 PF에서 정부에서 최근에 좀 지원책을 많이 쓰고 있죠. 그거가 좀 겹치면서 살아난 것 같고 설비 투자는 그동안 너무 좀 기저효과예요. 이게 전월 대비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월 대비라고 되어 있어요. 전월 대비이기 때문에 사실 전년 동월 대비를 봐야지 정확하게 시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실제 내용은 어떤지 소매 판매를 보시면 이렇게 준내구재, 내구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내구재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고 비내구재는 우리 음식료 있잖아요. 먹고 소비하는 거. 그 준내구재는 소비를 하는데 뭐 옷이라든지 제가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라 그렇게 표현할까요? 뭐 패션, 가방, 신발, 뭐 책도 준내구재에 들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내구재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 1.5% 증가를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이걸 좀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 서비스업이 0.5% 증가했어요. 0.6% 정확하게. 그런데 숙박 음식점이 마이너스 3.8%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 어떤 게 늘어났냐? 금융 지원 서비스업, 정부가 돈을 좀 퍼붓고 있잖아요. 특히 신탁업, 집합투자업 이쪽에서 펀딩이나 요즘 이제 PF 물건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업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확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소매 판매가 1.5%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재, 승용차, 뭐 컴퓨터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S25 울트라 핸드폰 나왔잖아요. 이게 좀 히트를 쳤죠. 조금 예전보다 좀 사양이 좀 업그레이드가 잘 돼서
그 부분이 이제 판매량이 좀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산층 서민들의 어떤 생활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좀 내용이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연료 소매량이 증가했답니다. 자동차와 함께. 이 환율 상승 때문에 그런 거죠. 액수로는 증가한 것 같지만 용량으로는 적죠. 그래서 비내구재는 마이너스 7.5%.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좀 가렸네요. 비내구재가 마이너스 7.5%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죠.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이유도 나오는 거고, 준내구재. 이게 또 의복 신발, 뭐 저번에 제가 골프장 영상, 골프 산업 영상을 올려드린 것처럼 이 내구재와 비내구재, 비내구재와 준내구재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승용차 핸드폰도 나타나는 편인데 요번에 조금 많이 좀 전월 대비니까 전년 대비하면 또 틀려요. 그것도 같이 보면 되는데 전년 동월을 대비하면 또 마이너스 2.3%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아 이게 나아진 것 같지만 내용이 이렇게 아주 좀 펀더멘탈이 좋은 상태로 나아지고 있지는 않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매 업태별 전년 동월 대비 그 추이입니다. 소비 증가 실상. 일단 그 보도가 며칠 전에 3월 말일 날 그때 보도가 나왔지만 뭐 탄핵 그 정부 때문에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주말마다 하니까 이렇게 올려 보면 정리해 보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백화점 마이너스 6%, 대형마트가 홈플러스 사태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영향도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마이너스 18.1%. 중요한 건 이제 여기입니다. 편의점하고 슈퍼마켓이에요. 편의점은 우리 젊은 층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데 매출이 마이너스 7.2%다. 이거 좀 큰 겁니다, 사실. 그죠? 슈퍼마켓하고 잡화도 15%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잡아먹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하고 연료.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이니까 업태별 판매니까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석유값이. 그러니까 이게 속을 들여다보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면세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 전년 동월 대비 승용차 연료 소비율 9.10%가 상승을 했는데 무점포 소매 이쪽만 상승했고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할 것 없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에다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다음 달까지 한번 봐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쉽게 예전처럼 경제 성장을 좋을 때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또 대선 이런 국면에 들어가면 또 경기가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확실하게 안 잡히죠. 그래서 이 경기 예측 지표인 경기 선행지수하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이제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끝선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내려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트럼프 관세 그 문제도 있고 무역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 내수가 지금 대출도 이제 쪼인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것보다는 이렇게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좀 예측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선행지수인데요. 선행지수는 보통 6개월 전에 나타나는데 고환율 때문에 제가 볼 때 선행지수 이 표가 좀 꺾였습니다, 이렇게 벌써. 다시 올라가는 좀 힘을 못, 계속 올라가 줘야 되는데 힘을 못 쓰고 다시 또 꺾였어요. 물론 이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 선이 이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분위기가. 그리고 여기 이때 하고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좀 변동성이 많아져서 조금 자산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급하게 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거를 충분히 감내하시고 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자, 4월 2일인데 제가 7일자, 오늘자로 다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그 보시면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3월 말 거래량이 4월 말이 돼야 총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평균선을 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파하면 5만 건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만 건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잘하면 이 정도 한
이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영클 시절에는 못 따르지만 요 정도까지는 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평균선을 제가 좀 잘못했네요. 가운데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얘가 여기까지 간 다음이 이제 7월 이후부터 이제 시장이 발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4월, 5월까지 좀 이어지다가 그 뒤로부터 이제 조정기, 여기 조정기처럼 이런 시간들이 이제 올 겁니다. 이때가 올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해서 이 정부가 아니죠. 대선 공약 때 어떤 식으로 할지가 또 여러분들한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같이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서울입니다. 아까 전국이고 서울도 보시면 작년에 그 특례보금자리 좀 동시에 이제 신생아론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때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제가 가렸나? 죄송합니다. 신생아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게 이제 평균 6,300건을 돌파했죠. 8,000건까지 갔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8월이었죠. 8월부터 쭉 빠져가지고 올해 2월까지 1월까지 별로 힘 못 쓰다가 한 5, 6개월 다시 또 이제 소리 없이 이 계엄 상황 중에서도 정책 자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풀리고 한때 그 오세훈 시장의 그 토지거래 허가하고 대출을 약간 풀었거든요. 살짝 푸니까 바로 시장에 반응을 보이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게 조금 레버리지를 대출을 많이 받으신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때가 팔 때거든요. 근데 또 사자도 또 많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겠지만 전국의 거래량도 많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전국에서도 이제 정책 자금 활용해가지고 신생아나 신혼부부 분들이 가격이 좀 많이 조정된데 이런 데들은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라면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 5천 건 넘었으니까 잘하면 작년 이걸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잠시 뒤에 꺾일 때는 충격이 더 크게 꺾일 수도 있겠다. 왜 지금 다 달라. 7월 전에 이제 스트레스 디에스알 때문에 심사 강화되니까 지금 막 뒤늦게 이제 내 집 마련을 지금 금리 조금 5년 정도 저렴하게 받잖아요. 거기에 맹점은 또 잘 챙기셔야 돼요. 5년 뒤에는 변동금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년 뒤 물론 시대가 우리가 저성장이다 보니까 금리가 쉽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또 충격이면 급하게 올라가니까 절대 자기 소득이 오버해서 주택을 사시면 안 되고요. 적정하면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초조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부산도 보겠습니다. 부산도 보시면 죄송합니다. 부산 보시면 부산은 서울 수도권하고 다르게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보시면 어때요? 2084개예요. 선이 이제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장에도 그러면 얘가 2000개니까 이번에 한 3500개 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평균선 밑이에요. 부산은 올 한 해 계속 대구하고 뭐 인천 이런 데는 계속 좀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조금 약보합으로 계속 진행될 거다. 그리고 또 좀 희소성이 떨어지거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더 많이 조정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 갈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은 아직 폭이 좀 남아 있죠. 자, 경기도도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했는데 보셨던 것처럼 전국적으로도 많이 올라갔고 서울도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경기도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요번에 늘어난 게 이제 10,000건이 왔어요. 10,000건이 왔는데 15,000건이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 다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15,000에서 16,000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여기가 튀었다가 이어가는데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2025년 하반기에 확실하게 이제 새로운 여러분이 어쩌면 제가 2022년도 폭락은 아니고 큰 조정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서 실제로 벌어진 것처럼 저는 2025년도에 정부가 그동안 너무 인위적으로 바쳤기 때문에 크게 올 수 있다. 2025년 하반기에 올 텐데 안 오면 6년도에 가면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국세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못 고치고 있잖아요. 이게 신정부가 들어와서도 이거 계속
무리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생아로는 좀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조금 볼륨을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 한 30조씩 했는데 뭐 50조, 6조를 늘려버렸으니까 그 좀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전체 흐름을 보시면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저번 주 여기까지 이제 봐드렸죠. 대부분. 그리고 24일, 27일, 이거 4월 3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 어때요? 빨간 것들은 다 하락입니다. 하락이고 보신 것처럼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 인천 요거 합하면서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경기하고 인천을 빨간 거로 표시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인천도 약간 줄였어요. 하락폭은. 근데 경기도는 큰 저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뭐 정성적 유의를 듭니다. 실제로는 하락 거래가 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게 다시 이제 경기도는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그 인천도 이 입주 물량이 또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산은 하락폭이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됐기 때문에 부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여기 보시면 주황색들이 확대가 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광주, 그죠? 광주도 좀 확대가 됐고 대전도 하락폭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좀 버티고 000인데 혼재되고 있는데 상승폭이 줄었죠. 서울도 0.25 갔다가 0.11, 0.11.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론 상승 거래도 있는데 계속 경합 중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장난하면 이거 0.11 올릴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마이너스 0.1이라고 썼을 때 이걸 누가 다 계산할까요? 오픈은 안 하거든요. 소스를 아직도.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하락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위기가 이제 0.07에서 수도권도 0.03으로 내려오고 있고 경기는 0.00이에요. 서울하고 경기를 합치니까 0.03이 나왔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10억이면 3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수치인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우리 국민들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엄 탄핵 이후에 우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한번 뭐 다 아시겠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한번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은 일단 답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대선 국면으로 조만간에 이제 또 한덕수 대행이 선거에 대한 걸 공지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부동산은 약간 뒷전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부동산 대책이 뭐가 나올까를 예측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보면은 민주당의 어떤 현 야당인 민주당의 어떤 정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규제 일변도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요. 풀어진 거에 대해서는 살짝 걷어들이지 강력하게 규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급 확대나 이런 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대선 공약 방향이 중요한데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후보를 내니 많이 말은 많지만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야 균형이 맞고 너무 일방적으로 또 안 나오게 되면 민주당이 또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독식? 이런 분위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있는 게 좋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정책 방향이 서민을 위한 방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 대선 공약 방향은 그쪽으로 갈 것 같고요. 전세 보증 중요한 건 이미 이제 시행될 걸 우리가 예측해야 돼요. 전세 보증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를 갖다가 빠르면 5월부터 한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토어자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전세 가격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도리어 이제 역으로 입주 물량이 서울이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축소 및 전세 대출을 또 심사 강화를 한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팩트입니다. 할 겁니다. 예정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동시 패션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시장에 조용히 하방 압력을 줍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전에 제 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 IMF 보고서에서 이미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했고 최상목 대행도 언제죠? 얼마 한두 달 전에
그 가계부채 비율을 10% 정도는 다운시키겠다 5년 안에. 그럼 2~3%씩 다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상 성장률 수준에서 총량 한도를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가이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6, 7월 되면 이렇게 지금 많이 사면 6, 7월, 8월, 6, 7월 정도 되면 또 거의 다 소진될 겁니다. 정식 자금이. 그러면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조정 오는데 그때가 이제 좀 세게 올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둘 다 할 것이고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PF 문제 때문에 건설사들 입장을 봐주느라고 3기 신도시를 지지부진하게 늦추고 서울 시내 전 정부에서 유휴부지들 뭐 용산 철도청 창고 철도 기지에 대해서 8,000세대까지 청년들한테 분양을 한다 그랬다가 위험에 사라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에 대한 신호가 확실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몰릴 것 같아요. PFMG도 몰리고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속도를 낼 거고 1기 신도시는 어떻게 되냐 하던 거니까 여야 이거 할 거 없이 다 밀어붙였던 것 때문에 표 때문에 저는 사실 1기 신도시는 그냥 단지별로 재건축하는 게 훨씬 나을 뻔도 했는데 블록을 하더라도 좀 천천히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정은 됐고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몇 개 지역들은 이제 블록 안에서 단지들이 조금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조금 혼돈이 오고 있고 또 이주할 부지가 아직 완벽하게 안 됐어요. 기껏해야 뭐 영구 임대 아파트 이거 부지를 갖다가 뭐 몇만 채, 1, 2만 채 정도 이제 짓겠다는 건데 그거 갖고 이제 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3기 신도시는 속도를 내겠지만 1기 신도시는 정부에서 공약에서 밀어준다고 할지라도 현재도 밀어주는 중에도 속도가 늦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정이 많습니다. 과정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도 조정 다시 들어갈 거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10년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민생 연석회의 뭐 민주당에서 그 공약이 아니라 어떤 개정안의 방향으로 좀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갑론라방이 많고 그런데 이거 내용이 이제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임대 주거 복지 안정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실현성이나 어떤 부작용 문제 이런 것들 좀 체크해야 됩니다. 그 보유세 강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우리 독자 중에 혹시 집이 여러 개 계시면 보유세 강화 패턴은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여야 이거는 공통사항이에요. 언제 할까를 좀 뭐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분들한테는 보유세가 조금 누진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좀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유세를 많이 좀 완화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다주택자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냥 뭐 세금 없이 차익만 노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연유들 때문에 제가 볼 때 2025년 하반기 시장은 저도 사실 조정이 없으면 내년에 더 세게 올 텐데 제가 볼 때 일단 PF 문제가 조금 가셔야 되는 게 여름쯤에 나타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뭐 한두 개 더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신탁회사가 이제 지금은 정부가 재원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또 강화 조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탁사들의 그 신용 그 신탁 개정대를 갖다가 조금 자본금에 맞춰서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발표해 놔가지고 이 신탁 사업에서 자본이 투입이 되고 여러 형태로 자본금을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신탁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지금 있어 왔고 최근에 들어서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그거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약간 스톱 조금 사업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뭐 올 스톱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고요.
신탁사가 개입이 되는 현장들은 조금 어려운 현장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미리 유추하셔서 어느 현장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하실 때 뭐 재개발을 바라보시고 하신다 그러면 신탁사가 개입이 됐으면 그 신탁사의 신용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왜냐하면 자본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보증을 쓰든지, 물론 뭐 펀딩을 해가지고 대주단을 만들면 좋은데 그 부분에서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예전보다 이런 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한번 제가 만들어서 바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리가 됐고요. 이번 주부터는 좀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돌아가게 됐는데, 또 대선이라는 국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좀 스스로도 좀 하시고 또 마음도 잘 추스려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한번, 또 대선까지는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그 이유는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어떤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이 끝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좋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잘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재건축 재개발 뭐 시장에 대해서 또 진단한 내용, 올스톱에 대한 내용은 한 2, 3일 안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 되시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